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대 중남미 지역원 김영철입니다. 이번 세션은 부산의대 중남미 지역원에서 준비한 세션입니다. 세션 주제는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의 모색,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조영현 지역 원장님, 생태 문명 구축을 위한 대안, 탈성장 이론과 부엔비비르의 탐론 비교, 그리고 건봉철 교수님, 생태 환경 변화와 존재론적 전회군요. 멕시코 원주민 전통의 코스모비전과 생성 존재론을 중심으로 좀 어렵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 걸로 봐서는 내용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쉬운 주제, 쉬운 제목으로 좀 바꿔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태혁 교수님, 변화하는 난민 내짐과 건강 불평등, 멕시코 과테말라 국경의 비호 신청자 취약성 대응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세션이 이 시간이 마지막 세션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남미 지역원에 대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연구 아젠다 제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남미 지역원도 인문한국 플러스 제2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아젠다, 그대 아젠다는 신전환의 라틴 아메리카, 라틴 플러스를 통한 통합적 접근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연구 아젠다로 선택하고 있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평등과 불평등입니다. 이 연구 아젠다 내용으로만 보면 앞 세션에서 했던 고대 세션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매년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들을 산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1년 정도 사업이 남아있어서 지역원에서도 사업들을 계속 연구 프로젝트나 혹은 결과물들을 산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또 저희 지역원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도 오늘과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가 할애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세션이 15분을 발표자에게 줬던 것 같은데, 우리는 15분 5초를 드리겠습니다. 5초를 드릴 테니까 그 5초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조영현 교수님의 생태 문명 구축을 위한 대안, 탈성장 이론과 부엔비비르의 담론 비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사실 부엔비비르 담론이나 수마카우사에 관련된 라틴 아메리카, 특히 안데스 지역의 새로운 어떤 생태 문명 구축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담론들이 한국에 소개된 지는 한 10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부엔비비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 여기 한국 외대도 부엔비비르와 관련된 담론과 관련된, 그다음 거기에 이론과 관련된 책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알려졌고요. 제가 관심을 가진 부엔비비르 담론, 순마카우사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특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구 위기, 기후 위기 이 문제 때문에 지구의 보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탈성장 담론이나 탈성장 이론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특히 제1세기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많이 그랬는데, 성장이나 물질, 그 다음에 소비에 중독된 사회다. 그래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자유, 또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켰던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고, 새로운 생태 문명 구축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역성장이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개의 담론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건 얘기는 좀 하겠지만
유럽의 탈성장 담론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비비리비엔 담론은 라틴 아메리카식 탈성장 담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비리비엔 담론을 얘기하는 그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 중에서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유럽의 탈성장 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호 접점이 있고 서로가 레퍼런스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유사성들이 좀 더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제1세계에서 이야기하는 탈성장 담론과 어떻게 보면 제3세계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고요. 탈성장 담론은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소개되고 있고 책도 많이 이제 한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성장 담론을 정의하는 걸 보면요. 탈성장은 경제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축소라는 것을 옹호하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의 한 흐름이고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나은 삶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많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데크로상스라고 하는 탈성장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디그로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1972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오겠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970년 로마 클럽에 의해서 출간된 성장의 한계라는 책 때문에 그렇죠. 성장의 한계라는 성장할 수 없는 무한 성장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과 함께 지구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화두로 꺼내면서 유럽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탈성장 가장 먼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한정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반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탈성장을 상징하는 걸 보면 달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트렐라의 글을 인용하면요 이렇습니다. 달팽이는 탈성장의 상징이다. 달팽이는 넓은 나선의 껍질을 차곡차곡 쌓는다. 섬세하게 껍질을 만들던 달팽이는 작업을 멈추고 몇 가지 추가 작업을 통해 돌연 껍질을 축소하기 시작한다. 왜 갑자기 축소하는가? 일리히는 달팽이가 위협을 감지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나선 하나가 껍질의 크기를 16배까지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비대해진 껍질 때문에 달팽이는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 거대한 성장이 오히려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자기 목적에 맞게 한계선을 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중량 과다로 압사할 수 있다. 과잉 성장은 일정 한계선을 넘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달팽이의 생물학적 능력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달팽이는 이러한 성장을 결코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달팽이는 일정 순간이 되면 껍질을 축소해 자신의 생존권을 스스로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선진국 특히 과소비, 과생산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지금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 같은 경우들 테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 해가지고 막 뿌려대는 거죠. 물건들을 싸게. 근데 이런 위기 의식, 과소비 이런 것들이 특히 소수의 선진국의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유럽에서 탈성장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자기 절제, 소비 감축, 경제 축소 이런 거를 지향하는 담론이고 또 그게 단순히 담론에 그치지 않고요. 다양한 사회 개조 프로젝트로 이렇게 운동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환경운동 1970년대 환경운동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면서 특히 지역이라든지 개인의 실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대에는 반세계 운동과 결합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 극복 특히 이 좌파적 사유가 합류하면서 탈자본주의화 정치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실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탈성장 이론은
좌파적인 사회에서부터 우파적인 사회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어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성장 만능주의가 인간과 자연 생태계를 파멸로 이끈다는 문제의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단일 이론 체계는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탈성장 거기는 디그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은 포스트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색깔이 다르죠. 프랑스는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태 낭만주의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해서 하는 얘기죠. 낭만주의적인 요소다.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 독일은 약간 조금 더 합리적인 노선 그건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녹색 성장이라든지 조금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연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조금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고 프랑스적 입장은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좌파적인 사회가 더 많이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좋은 삶,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는 것은 약간 공통이고 그 대신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석 차이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론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세르주 라투시라는 프랑스의 경제학자를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사진에 올려놨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담론에 영감을 준 사람들 보면 이반 일리치라든지 이분이 이제 우리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에 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고 의외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절제 사회라도 번역돼 있고 근데 그 이반 일리치하고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 그다음에 머레이 북친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좀 더 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특히 이제 절제 사회 같은 경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리히는 맹족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성장주의에 브레이크를 걸 것을 요구하고요. 한마디로 성장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삐 풀린 성장주의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진보고 진짜 발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직선적인 그 계속적인 무한 성장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파멸로 가는 걸로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 측면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리가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긴급하다고 말한 위기는 산업주의적 내부의 위기가 아니라 산업주의 생산 양식 그 자체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주의 자체가 위기다 하면서 그 산업주의 어떤 요소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히 이 라투시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라투시의 책은 결국은 탈성장은 불경기 경제 위기와 연관되는 비관적인 부정적 개념이 아니다는 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탈성장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탈성장 그럼 어쩌자는 거냐. 발전 안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조금 다시 달리 생각하면 절제된 삶,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무한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규제되는 어떻게 보면 생산과 소비 그다음에 절제된 소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안하는 것 자체가 8가지 이제 이 라투시가 제안한 게 유명한 게 있는데 8가지 이제 R로 표현되는 거죠.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재평가, 재개념화, 사회 구조의 재구성, 재지역화, 재분배, 감소, 재사용, 재활용 이런 얘기들을 좀 일찍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대에 대한 비판이 이 프랑스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 발전의 신화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시장 중심에 대한 그런 체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 마치 국민 삶의 질의 총계처럼 얘기한다거나 국민 행복도의 총계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거고 지나치게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경제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야 되고 기술은 진보, 부는 행복, 시장은 자유라는 그런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탈성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반과학이나 반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되려 반대하는 거는 자본주의,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을 끊임없이 지금 정부나 세계적인 그 유엔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 자체도 많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 담론은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아무런 대안이 없다. 그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 하나 발명해 놓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발명한 거지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사실상 들어보면 무한성장 이론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팽창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탈성장을 위한 근데 이제 실천들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실천이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대안이 되겠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뭐 개인들이 하는 무슨 그 쓰레기 분리수거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농 운동이라든지 그다음 소규모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이게 예를 커먼스 운동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토지 권리 투쟁과 커먼스 운동이라든지 수자원 관리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메가땡 건설이라든지 거대 쇼핑몰이라든지 공항 건설이라든지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다음에 느림의 미학으로 해서 슬로우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분산형 에너지 전환 마을 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동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탈세계화 운동과 재지역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파티스타의 까라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계점과 음모론이 조금 있어요. 탈성장에 찬성하는 사람에게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제 사실 이 탈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매력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검소한 풍요사회 뭐 예를 들면 검소한데 풍요사회 역설적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탈성장은 남반구 특히 제3세계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자기들은 발전해놓고 속이 확대해놓고 나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나 제3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리고 환경이라는 핑계대고 사실상 환경 문제를 핑계로 개도국의 성장을 막는 이론이다 하는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는 이게 쓸모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이제 부엔비비르 담론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좀 많이 소개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탈성장 담론과 부엔비비르 담론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들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두 담론 모두 산업 문명의 토대를 넘어 생태 문명 건설을 표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좌파적 사유와 아니면 그 부엔비비르 같은 경우는 반자본주의 사유가 좀 더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물론 비판적 사유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운동을 다 이어졌다. 두 개 다. 그 다음에 두 담론 모두 사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경제주상주의, 성장만능주의, 극단적 자본주의,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채굴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초만 더 주시겠어요? 탈성장 담론이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담론이라면 부엔비비르는 원주민부터 시작한 그 세계관 이런 걸 포함하고 있고 제1세계의 상황에 맞는 담론이 탈성장 담론이라면 제3세계에는 그것이 수용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포함한 그 탈시민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고 제3세계적인 입장, 그다음에 우주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그 부엔비비르는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탈성장, 성장 자체를 하고 제한하고 좀 더 벗어나려고 하는 그다음에 대량 소비, 자원 낭비, 에너지 소비 이런 걸 줄이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의외로 그 토대가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좀 더 부각시키고 또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5초가 약간 지나긴 했는데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탈성장과 아마 부엔비비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훨씬 더 많은
지평이 새롭게 열려야 될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탈성장이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과연 그러면 성장이라는 걸 경험한 건가? 마치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탈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라틴 아메리카가 산업화가 된 적이 있던가? 라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다른 데는 보면 축소성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내재적 성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 권봉철 교수님의 발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봉철입니다. 저는 제목을 생태 환경 변화와 존재론적 전회로 했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지금 김영철 교수님께서 말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생태 환경 변화는 인간한테 곧 위기, 변화와 위기가 되겠고요. 전회라고 굳이 쓴 거는 영어로 이제 turn인데 전환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전환은 이제 바꿔서 뭐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되고 해서 전회라고 많이 해서 전회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원주민 전통의 코스모비전과 생성 존재론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전회와 관련해서 생성 존재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좀 콤팩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태 환경의 변화와 위기. 제가 이제 생태 환경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뭐 중국, 일본 이쪽 문화에서는 생태 환경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보통 기존에 이제 환경이란 말을 많이 썼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생태적 전환해서 이렇게 생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한국 문화나 뭐 동북아 쪽에서는 이제 생태 환경도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육 환경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생태와 관련된 환경. 그래서 생태 환경은 인간과 환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그 생태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생태 전환을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한 두 번 적혔군요. 모든 생태와 이를 둘러싼 지구 환경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 사회는 존재론적으로 그 위험 사회, 다른 말 그 리스크 소사이티, 그 위험 가능성, 잠재성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울히백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근대성으로서 이제 그 성찰적 근대화를 제시를 합니다. 산업 사회에서 성장과 과학 기술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 근대화 합리성이 오늘날 환경과 생태 위기를 초래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와 위험은 시간적 제한을 지나고 후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또 전 지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가능성뿐 아니라 그 한계를 인식해야만 되고 사회적 저력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근대 과학의 성취는 지구 중심적 세계관에서 초기 태양 중심적 체계를 거쳐서 지금은 고정된 중심이 없는 이 우주 체계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과학과 합리성은 인간을 지구에 묶인 경험의 한계로부터 해방을 시켰고 인간의 인식 능력을 유한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인간은 자연 현상을 주어진 그대로가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관찰하기보다는 자연을 인간의 정신 아래, 통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유기체라는 생명이 있는 그 유기체라는 아주 현실적인 단순한 조건 때문에 당연히 지상적, 지구적 존재입니다.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 밑바탕에는 당연히 이 지구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소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사회가 근대 사회의 방향과 발전을 규정했다고 보면 지구 사회는 근대 과학의 기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한나 아렌트는 가장 인간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적 능력으로서 자유행위를 말하면서 지구가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조건이라면 우리 인간은 유기체로서 생물학적으로 이 지상에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것은 우리 위기사회와 인간의 조건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생태환경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최근에 그 생태환경 쪽에서 생태환경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생명 중심주의. 그 보통 지금은 인간 중심주의의 이분법 사고에서 탈피해서 생태주의, 그 인간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의 취급이 아니라 다른 생명 또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심층 생태주의, 생태 환경에서 단순한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종교적인 철학적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다원주의와 공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생태주의, 그 생태 문제는 곧 사회 문제이다. 그 생태 환경의 파괴는 곧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인간의 사회 위계적 구조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 생태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여성주의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지배,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 이런 구조의 유사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구, 여성 이런 생각까지 더 나아가서 억압적이고 부당한 지배로부터 해방, 더 나아가서는 가치 위계적 사고의 탈피,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 이런 생태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존재자에 대한 동물이라든지 식물, 인간 이런 질서적인 위계적 질서보다는 그 각 존재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차별적, 위계적 서열화보다는 상호우전적 조화와 공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존재적 전회는 그 존재자 모든 그 existence 자체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그 근대화라든지 서구의 그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존재론적 존외는 요즘 인류학자 아니면 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동양의 전통사고라든지 원주민들 사고에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북아 사상, 음양오행, 그다음에 주역에서 얘기하는 주역 계사전에서 얘기하는 생생지위역, 생생이란 말은 계속 생성하면서 끝없이 변화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양오행론에서 목은 불을 생성하고 불은 나무를 생성하고 이게 상생의 순환도죠. 그리고 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극해주는, 이 극하고 대립하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대립이 되겠죠. 이게 상극, 상생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음양의 끊임없는 승부 과정, 이게 상생과 상극을 통한 승부 과정이 되면서 오운육기라는 것을 거쳐서 변화하며 생성하는 변화 원리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신화적으로는 항상 그 시작도 없는 거기부터 해서 끝없이 변화해가는 변신, 메타모르포시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멕시코 원주민 전통의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이 멕시코 전통에 관해서는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메소아메리카인데요. 우리가 통상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이야기할 때 지금 스페인 전통 그 식민지 이후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고 언어라든지 종교 때문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메소아메리카 권역, 그다음에 남미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그 아나우악 이 세 개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베알라라고 그래서 통상 중남미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 파나마에 있는 원주민 언어를 통해서 세계란 개념으로 쓰고, 남미에서는 따완티즌 수유, 잉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나름 다 세계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내재적 이원론은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그 존재 양태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구체적으로는 많이 다르게 되죠. 그것을 그 멕시코 전통을 이야기했으니까 간략히 소개하기 위해서 그 메소아메리카 지도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소아메리카는 우리가 잘 알던 문명권이 있었고 3,0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그 표현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보면 신화 형태로서 기본 이 분열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 신이 있으면서 그 두 개의 속성이 우리식으로 보면 음과 양이 있으면 또 다른 개체를 형성해서 이름이 바뀌고 또 기능도 바뀌게 되죠. 또 나아가서 거꾸로 두 개가 합해서 또 한 신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아메리카 신화를 연구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듯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구 존재론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근데 사실 시간과 공간이 변해가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런 과정이 이렇게 신화적으로 설명이 된 거고, 오른쪽은 보면 둘 다 그 멕시코 유명한 로페스 아우스틴이라는 인류학자, 역사학자가 한 건데요. 우리가 익숙한 과학적인 이런 논리로 보면 이게 하나가 분리가 되고 다시 이게 합해지면 두 개의 성격이 이렇게 있죠. 우리식으로 보면 태극처럼 음양이 한 몸에 있으면서 한 개체가 되고, 요게 밑에 요즘 보면 이거는 현재 뭐 양자물 이런 것처럼 하나가 여러 개로 분열을 했다가 다시 합해집니다. 이게 분열과 통합을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계속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한다는 얘기는 새롭게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소멸이 되겠죠. 소멸과 생성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죠. 그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메소아메리카권에서는 이것도 이제 숫자와 그 20개의 날짜 형태를 거기에 메소아메리카에 있는 동물, 식물, 광물 이런 걸로 해서 위에 표현이 됐고요. 밑에는 숫자가 1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합해지면서 서로 두 개가 합하면서 현상계, 여기 제규어와 7개의 숫자가 있는데 현상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톱니처럼 들어가면서 생성이 되고 이렇게 다시 분열이 되고 생성이 되고 이러한 과정이죠. 요거를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있는 동식물, 숫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 갑니다. 우리 동북아에서는 그게 주역의 음양, 사상 8개, 64개 쭉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 게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가고요. 이런 형태는 중남미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기본은 비슷하지만 내재적 이원론이지만 아주 표현 양태, 존재 양태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명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조금만 더 보면 이게 이제 마야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조합이 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하나의 존재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지나게 되면 그 다음 형태가 되면서 그건 또 사라지고 계속 끊임없이 생성이 됩니다.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서구의 존재론 이런 형태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 이정우 같은 경우는 동양의 그 생성 존재론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물론 서구에서는 플라톤부터 해서 요즘 그 니체, 베르그송에서 그분들은 이제 생성, becoming, 스페인어로 데베닐, 이제 존재론을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은 비슷하지만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문화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죠. 아주 구체적인 존재 양태가 스페인어로는 할 때 existence, 드러나 있는 현상계, 내포가 된 것 말고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까 인간 소외를 이야기했는데 지구 중심에서부터 옛날에 관찰을 합니다. 그 태양을 보고 기본적으로는 지구 중심주의고 태양을 관찰하기 때문에 태양 중심주의가 됩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마야나 아즈테칸 이런 형태로 시공간이 굉장히 거기에 있는 생태계와 생태계 중에서도 이제 식물계, 동물계 이런 걸 통해서 다 표현이 되고 또 도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권의 특징이고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양인데 여기 보면은 멕시코,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 보면 재밌게 독수리가 입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하나는 물의 상징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멕시코 나무가 있는데 동글동글한 것은 옥으로 표현되는 건데 물입니다. 물기운. 화살로 표현된 거는 여기 보면 이거는 저건 안 되죠.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되네요. 이 두 개가 음양이 투쟁을 상징하지만 그 투쟁이 단순한 적과의 싸움이 아닌 그 대립을 통해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신성한 전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남녀 간의 성적 결합 이런 것도 신성한 전쟁처럼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애가 생성되고 굉장히 우리의 아까 이야기했던 상생상극 이런 논리와 비슷합니다. 요 굉장히 도형화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구체적으로 이 자연 세계가 이 종으로 횡으로 순환을 하면서 순환은 한다는 얘기는 한쪽은 생성을 하고 한쪽은 소멸하고 분열하고 융합하고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주 생성, 여기서는 내재론이 되니까 외부에서 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게 우주 기원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주 변화는 투쟁과 대립을 통해서 계속 끝없이 변화하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 코스모스의 기본으로 해서 세계관, 여기서는 가치 존재론적인 비전이 되고, 그래서 서구 산업사회, 물론 과학을 통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지구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은 가졌지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에 발을 딛고 살고 먹고 숨을 쉬면서 그 인간의 기본 조건을 벗어난 것처럼 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윤리적이고 가치적인 세계관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구적 생태적 전환, 지구 전환. 그래서 제가 여기 생태 환경의 변화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게 위기가 됩니다. 지구 자체로는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래서 위기는 아니죠. 예전에도 빙하기도 있었고 화산도 폭발을 하고 전혀 문제가 아닌데 변화일 뿐인데 우리한테는 생태 환경의 변화이자 위기가 되고 우리는 지구적 존재, 인간의 조건인데 그것을 자유를 획득해서 이 중력을 벗어나서 떠날 수 있지만 망각을 해버려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1958년에 인간의 조건을 쓰는데 57년에 인공위성을 쏩니다. 소련에서. 거기서 착안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자유는 획득했지만 망각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사회, 서구 근대화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성찰해 보는 데 있어서 뭐 산업화라든지 근대화를 망각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성과를 해야 되지만 다시 성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동북아의 사상과 이 메소아메리카 쪽의 원주민 우주론적 세계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사고의 한계로 인해서 우주관을 수용하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은 보면서 좀 더 그 오행의 동양의 생성 이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마야한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우주론들을 좀 더 매칭을 시키면은 아마 아시아의 이 사상과 원주민의 사상을 병치시키거나 혹은 이 어딘가에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우리 이태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이태혁입니다. 오늘 저는 칠흑 같은 그런 바다를 연상하면 이렇게 등대가 있으면 이렇게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두 문장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세계인권 선언과 함께 Million Voices, the World We Want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유엔에서 MDGs라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에서 SDGs로 넘어갈 때 전 세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한 거고 그 서베이를 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밀리언 보이스고 거기에 나와 있어 가장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아니다. 건강 불평등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다. 자,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베이스로 해서 저는 이와 같은 이렇게 발표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변화하는 난민 레짐과 건강 불평등.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거는 난민 레짐이고, 이 난민 레짐이 지금 나중에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속되는 게 있고 변화보다는 좀 확대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건강 불평등은 얼마만큼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를 저는 밑에 부제인 그 멕시코 과테말라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건데요.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이 난민이 아니라 비호 신청자. 그러니까 난민을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고 난민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을 저는 아이슬람 시커즈라고 하는데요. 이 비호 신청자들이 이 건강 불평등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맥락이 있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연구 범위를 잡아봤고요. 연구 범위는 결과적으로 이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범위가 잡혀지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곳은 그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국경에 있는 따파출라라는 그 도시인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 1월 말 2월 초에 이쪽 지역을 사실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 우남에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저는 솔직히 온두라스에 있는 산페드로 술라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버스 타고 내려가던 와중에 제가 이 멕시코 과테말라의 국경의 따파출라라는 이 도시에 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새롭게 그 당시는 솔직히 이제 이런 비호 신청자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었는데요. 지금 계기가 있어서 지금 건강과 비호 신청자를 보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봤던 그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난민 레짐이라는 그러한 담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를 사실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의 그 연구 방법은 지금 사실은 그 추후 이해 관계자 인터뷰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작년에 갔었을 때에 그 당시에 뭐 UNHCR이나 IOM이 됐던지 아니면 현지의 NGO 기관이 됐던지 거기에 따빠출라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제가 왓처보를 통해 갖고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연구의 의미와 한계에 얘기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는 그분들은 추후에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자료들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지 난민 레짐 속에서의 비호 신청자들이 난민 중 특히 비호 신청자들이 건강의 그 접근의 취약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를 사실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본적으로 연구라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난민 레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난민 레짐이 아시다시피 이제 1951년도에 난민 협약이 생겼고 그게 나중에 좀 슬라이드를 보겠지만은 5가지의 요건을 바탕으로 이제 난민의 그런 정의가 들어가는데요. 인종, 그다음에 종교, 그다음에 국적, 그다음에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분, 그런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박해가 있을 때 지금 난민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난민 의정서라고 1967년 난민 의정서로 확대가 되고 그 추후에는 2016년도에 뉴욕 선언에서의 계기로 해서 2018년도에 난민 글로벌 컴팩트로도 확장되는 어떤 그런 국제 단위에서의 그 난민 협약의 확장 부분과 함께 그렇다면은 중남미 맥락은 어떤지 중남미는 1984년도에 까르타헤나 선언 이후에 매 10년마다 그 선언들이 솔직히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논하면서 특별히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민 중에 비호 신청자, 그 비호 신청자 중에 건강 접근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본 연구를 조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까지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연구 질문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문장으로 담아본 겁니다. 자, 난민 협약, 난민 의정서. 난민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그런 인터내셔널 레벨에서의 그런 프로텍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난민, 특히 비호 신청자들의 건강 형평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던 카르타헤나 선언과 같은 우리 중남미와 같은 그런 지역적 보호 체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정말로 온전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 또는 개선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아직까지는 구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추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가 지금 그 연구 대상, 이거 연구 지역인데요. 사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뭐 중남미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미에 있는 그 이주자들이 지금 사실은 그 북쪽으로 결과적으로 기승전 다 미국이긴 한데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이 사실은 이제 멕시코 쪽이고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첫 번째 볼 수 있는 그 국경 도시가 따빠출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월 초에 1월 말 2월 초에 따빠출라를 방문을 하면서 제가 찍었던 옆에 사진들인데요. 보면 여기가 따빠출라 지금 이게 포인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지만 제일 좌측에 오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비센테나리오 플라자라고 200주년 광장 그 광장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비호 신청자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자기들 이제 빨래들이 널려져 있고 제일 밑에 두 장의 사진은 그 따빠출라 시청의 광장에 있는 모습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따빠출라 시민들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들, 비호 신청자들, 난민이 되기 위한 그 대기자들입니다. 원주민들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다음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사진인 사람들 그나마 럭키한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안 되죠. 알베르게가 그 난민 캠프잖아요. 그 난민 캠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난민 캠프 안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었고, 난민 캠프 안에서 제가 지금 보면은 저쪽 가족들인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온 가족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난민 신청 대기자죠. 그러니까 비호 신청자들이고, 난민 신청자 되기 전에 이 사람들 럭키하게 지금 난민 캠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밑에 보면은 지금 강물이 있고, 그 건너편이 과테말라고, 그 이쪽의 편이 이제 멕시코고,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는 모습들.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고, 비호 신청자들이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난민의 그런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다시금 자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엔베니다 또 파이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과테말라 쪽인 거고, 떼꾸만이라는 과테말라 지역인데, 그 밑에 사진은 지금 IOM 직원이 그 과테말라, 일단은 지금 멕시코로 넘어갔다가 다 추방된 친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담은 사진이고, 사실은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월마트 카드를 주더라고. $100 들어가 있는 월마트 카드. 결과적으로 뭐 다른 형태의 논의긴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이랑도 사실은 연관을 시켜서 저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 분석 틀인데요. 그 결과적으로 난민 레짐의 그런 도래의 맥락과 변화가 어떤 형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그 분석의 약간 틀로 형태로 좀 투 트랙으로 좀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글로벌 수준에서는 첫 번째는 원래 UNHRI라고요. 이게 지금 난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렇게 조성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전쟁 후에는 어떤 형태로 난민들을 그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난민에 대한 논의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보호, 비호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1940년대 초반부터 그런 논의가 있다가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난민 협약이라는 형태로 넘어가면서 이게 사실은 축소가 사실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 협약은 5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이제 난민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인종, 종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적 등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이게 제3세계권의 1960년대에 독립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난민 협약 자체가 유럽이랑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람들만 한해서만 난민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난민 의정서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확대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글로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시리아 난민, 그 미얀마 로힝야 위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난민 수용과 그 지원에 있어서의 그 선진국과 후진국과 다른 불균형 이 만약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글로벌 사우스인 거고, 또 난민들이 또 가는 곳 또한 글로벌 사우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76% 정도가 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사우스 넘어가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불균형 형태다. 왜냐면 안 그래도 그 자기들을 못 사는데 난민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또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뉴욕 선언이 있었고,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적 방안이 나온 것이 난민 글로벌 컴팩트 형태고, 이것이 사실은 1940년 초반에 나왔던 비호, 그다음에 인도주의,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세 가지 그 종합 세트 형태가 다시 글로벌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고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 난민 레짐과 관련된 변화라는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역 단위 수준에서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느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69년도에 아프리카 단결기구 OAU에서 결과적으로 난민 협약의 5가지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티가 있다는 건 거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가 뭐냐면 외세에서의 침략에 대해서도 난민으로, 왜냐하면 대량 난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카르테나 선언에서의 차별점이 뭐냐면은 내전. 그다음에 만연된 어떤 폭력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 또한 난민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결과적으로 난민의 정의가 확대되는 형태로 지역 수준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되면서 10년 단위로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고, 지금 올해 말에 칠레 선언이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는 약간 그 유형 분리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표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난민 그런 패러다임 가운데서 건강권 보장은 어떤 형태로 지금 언급이 됐고 어떻게 강조가 되었는지 부분 또한 각각의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난민의 협약부터 해서 그런 패러다임 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건강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제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그런 건강 접근성의 차이인데요. 근데 법적 지위 그거를 이제 명시를 했느냐, 명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프랙티스한 그러니까 theory 말고 프랙티스한 면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2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박스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1984년대 카르타헤나 선언이 사실은 어디 거를 준용했냐면 1981년도에 유엔의 제32차 그 집행위원회의 22번째 결정문을 그대로 준용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처음으로 비호 신청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들이 사실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돌려 얘기하면은 이런 비호 신청자에 대해서 가장 어텐티브했던 부분이 사실 중남미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적으로는 멕시코의 난민 유입 상황을 조금 그래프를 통해서 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상향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 2022년도가 적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4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아이슬람 시커스, 그러니까 그 비호 신청자들은 지금 그 온두라스, 네, 저도 1분 내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유저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사실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온두라스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사이드항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기후 난민이다라는 취지로 해가고 사실 논문을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으면 아이슬람 리퀘스트가 바이 코마르가 나오는데 코마르가 보면 이렇게 멕시코 난민 지위를 지원하는 정부, 멕시코 정부 기관인데 여기서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타파출라, 멕시코가 가장 많이 있다. 따라서 이 타파출라 지역이 어떤 멕시코 난민 신청의 대표성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브로셔나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에 그 왓츠앱을 통해서 타파출라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우측편에 보면은 물론 저 2차 자료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건강권 접근이 난민과 차별이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여러 인터뷰들을 옆에 쪽에서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발표는 사실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고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의 연구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가 컨트리뷰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책적 기여 부분이 사실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정책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민 레짐을 저는 이렇게 유형 분류를 지금 사실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존에 없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어떤 학문적 기여가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논의 부분들이 사실은 특별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The World We Want에서 건강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이 불평등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다라는 맥락에서의 마지막 또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의 맥락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현지 조사 부분이 이제 병행이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방문을 할 예정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는 다 구축을 사실은 했거든요. 이해관계자 별로 제가 지금 네트워크를 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반영을 해서 논문으로 진행을 할 때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거인데요. 지역적인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과테말라는 국격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비호 신청자들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동일하게 사실은 다루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다른 지역과의 그런 비교 연구가 사실 필요하고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가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우리 이태혁 교수님이 여러 언론 매체에 현장감이 살아있는 그 내용들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요. 오늘도 현장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내용들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아까 이 뒤에 연구 한계점에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연구 대상인 비호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혹은 난민과 비호 상태의 사이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있으면은 훨씬 더 아마 좋은 이 내용 전체의 완결도가 훨씬 더 높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아까 우리 앞 세션에서 곽재성 교수님이 조혜진 기자님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태혁 특파원에게도 특별히 특명을 내리는 건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초 데이터들을 좀 확보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아마 높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난민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카라반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개발 협력 프로그램들을 특별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정주 목적으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ODA 자금이 상당 부분 이 분영역에 투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 시사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나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혹시나 플로어에 이렇게 많은 청중이 앉아 계시니까 혹시나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가 있으신 분 어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제가 옹졸한 사람이라 한 번만 기회를 드립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럴 때 꼭 지명을 해야 됩니다. 지명을 해야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김세건 교수님. 조 선생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부엔비비르 이 담론이 정말 오랫동안 중남미에서 또 이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야기가 되는데 실은 탈성장 담론과 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세계라고 하는 세계와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들을 겪어온 1세계와 제3세계는 상황이 다르고 아까도 거기도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개발 원조 예를 들면 기후 자금을 모아서 1,000억 불에 가까운 돈을 모아서 준다고 했을 때도 보면은 제3세계는 그 당장 기후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발 협력을 위한 발전 자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적으로 따지면 기후 위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다른 기관들은 그걸 그렇게 쓰고 싶어 하고 우리 선진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 걸 주고 싶어 해도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지. 기후 자금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필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역사적인 배경, 식민 지배를 했던 유럽과 식민을 당했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데 이게 역사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르고 발전 단계가 다르고 인식은 이제 기후 위기 뭐 지구가 위험하다는 얘기들은 듣고 있지만 그 절실함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비비르 비엔에서 공존과 공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공존과 공생의
그 좋은 삶, 그게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각자. 그런 것들도 아마 갭이 될 것 같아요. 말은 똑같은 용어들이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들이 탈성장 그을 얘기하는 유럽의 상황과 그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은 좀 그런 쪽에서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좌파래도 그렇고 우파래도 그렇고 조금 이 상황들이 좀 그런 맥락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하여튼 답변도 질문도 좋았던 것 같고 대답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문화의 다양성이나 혹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차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를 지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제 뭐 이슈였던 뭐 노벨 문학상 수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개인이 혹은 집단이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들을 어떻게 성화시켜 내는가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탈성장이나 혹은 벤 비비리의 문제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오늘 이 학술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학술대인데 제가 그 앞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입니다. 2024년 제4회 한중남미 지속가능발전 민관학연 포럼 제목이 좀 길긴 하답니다. 한중남미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및 생태문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담론과 실천 방안 모색 그 제5세션에 해당되는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